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세무사 1차 시험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시험을 갖다가 잘 보시기를 갖다가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민법 총칙 해설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민법 총칙은요, 정말 민법 총칙을 딱 선택하신 분들은요, 정말 잘 선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민법 총칙 난이도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때는요, 항상 80점 이상을 갖다가 맞을 수 있도록 문제를 갖다가 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요, 저와 같이 기본 내용을 갖다가 수업을 갖다가 들으셨다고 한다면 금년도 시험 본 민법 총칙은요, 아마 고득점 이상, 90점 이상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출제 포인트를 갖다 보게 되면 총칙에 있어서 법원에 관해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뭐 전통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권리의 종류. 아쉬운 건 신의성실의 원칙 판례를 갖다가 출제를 안 했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출제연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법원 민법 제1조 나왔고, 권리의 종류에서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 권리의 주체에서요,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에 관해서 4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관해서 8문제가 나왔어요. 법인은 항상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근데 권리의 객체에서 물건에 관해서 2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률행위 요건이라든가 확가적사와 관련해서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라든가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해서 모두 5문제를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대리에 관해서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에서 1문제, 취소에서 1문제, 조건에서 하나, 그 다음에 기한에서 하나, 각각 1문제씩 출제 비율을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에서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4문제를 갖다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4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40문제의 난이도는요, 기본적으로 중간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중상 정도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민법 총칙은요, 총칙 조문 184개 조문 가운데에서 중요한 판례라든가 이론 개념을 갖다가 묻는 문제가 항상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출제 난이도는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틀려야 된다 그러면은요, 적어도 한 4개 정도 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기본서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고득점 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하고 우리가 GS 과정,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GS 과정을 갖다가 충분히 소화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점수를 다 잘 받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설을 갖다가 간략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형 문제입니다. 41번 문제.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죠.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인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이 아니죠.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이 아니어서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은 법원이 되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이 될 수가 없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적법하게 체결 공포된 국제조약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번,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한다면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은 부정이 된다. 그 다음에 4번,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관습법의 존재 부존재라든가 관습법의 법원성 인정 여부는 직권으로 확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 5번,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재정법뿐만이 아니라 각종 명령, 규칙, 조약, 조례 전부 다 법원이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고, 42번, 권리의 효력에 따른 분류에 의할 때, 내용상 분류 그러면 제인가사라고 그랬고, 효력, 작용에 의한 분류는요, 지청 형항이죠. 그럼 계약의 해제권은 어떠한 권리냐? 당연히 형성권으로서의 성질을 갖죠. 답은 3번이 되고, 그 다음 43번, 민법상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죠. 자, 가정법원은 본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갖다가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 이때 전문가의 의견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년후견 심판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면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년후견 개시할 의무가 존재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이때는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태에 따라서는 한정후견 심판을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4번이 맞고요. 나머지는 명확하게 틀렸잖아요. 법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성년후견 심판이 됐던 한정후견 심판이 됐던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 3번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해진 범위는 영구불변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게 되면 범위를 변경해 줄 수가 있지요. 그 다음 5번 기존의 피특정 후견인에 대해서 한정후견 개시를 했다가 다시 심판한다 그러면 기존의 특정 후견 심판을 종료하고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4번 하나입니다. 그 다음 44번 자연인의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죠. 인정사망은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사고를 조사 담당한 공무원 국가기관이 이때 사망 기재하는 행위를 인정사망이라고 하고 이러한 인정사망은요 추정적 효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대의 증거 반증이 제출이 되면 인정사망의 효력은 번복이 되고 소멸하게 되죠.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증이 있으면 번복이 되는 거야. 번복이 되니까 기존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간주는요 반증만 가지고 번복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정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사망 추정적 효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증이 제출이 되면 인정사망의 효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45번 문제입니다. 미성년자 갑은 그 소유의 X토지를 법정대리인 병의 동의가 없이 상대방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갑을병의 관계가 나오면 항상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갑을병의 관계를 그려놓는 게 좋죠. 그래서 법정대리인 병의 동의가 없이 미성년자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그래서 갑 X 소유 토지를 상대방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동의받지 않고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동의받지 않고 매매를 해버렸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자, 법정대리인 병이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이때 법정대리인 병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 그러면 법정대리인은 추인권을 갖고 있는 추인권자로서 이의 보류가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했다가 수령하거나 상대방에게 이행을 해 주었을 때에는 이때는 법정 추인이 되기 때문에 유효가 확정이 되죠. 법정 추인이 되어서 유효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 법정대리인 병이라든가 미성년자 갑은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요 법정 추인으로서 145조 전의경 담양강이 성립했기 때문에 유효가 확정된 것이고 다시 취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2번 틀렸죠. 그 다음 46번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실종 선고를 했다가 받았다. 그러면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은요 실종 기간 만료가 됐을 때 종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사망 간주가 되고 이때 사망 간주는요 사법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실종 선고가 확정된 날, 즉 실종 선고를 받은 날 돌아가신 게 아니야. 따라서 실종 선고가 확정된 날이 아니고 실종 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2번 틀렸죠. 그 다음 47번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우리 민법상 비영리법인은요 4가지 요건 갖춰야 돼. 목적이 비영리일 것, 정관 작성 설립행위가 있을 것,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을 것, 그리고 설립 등기가 있을 것. 이 4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은요 원칙이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주의죠. 허가주의.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 48번 민법상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죠. 교회가요 설립 등기가 없으면 비법인 사단입니다. 이 비법인 사단 교회의 분열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교회 신도들이 싸움이 나가지고 신도들 일부가 탈퇴를 하고 나가버렸어. 그러면 비법인 사단의 분열을 인정하느냐?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때 기존 교회의 총유 재산에 관해서는 나간 사람 머릿수만큼 나눠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잔존교인들의 총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기본서에 보셨던 것처럼 비법인 사단의 분열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의 분열이 있었을 때 재산은 절대로 분할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비법인 사단인 교회, 이때는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자, 지금까지 1번부터 48번 이렇게 문제 보셨잖아요. 답이 명확하게 돼 있어. 명확하게 돼 있는 것은요 난이도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답을 갖다가 명확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48번까지 해설을 봤고요. 그 다음 49번 문제입니다. 부산에 주소를 둔 갑 이외에 11사람이 자신들을 갖다가 구성원으로 하고 이때 갑을 대표자로 해서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A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답은 3번이죠. 자, A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정관이 유효하기 위해서는요 사단법인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 7가지 반드시 기재해야 돼. 목명사, 자이사, 존이라고 그랬죠.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사원 자격의 득실 변경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 및 기간 만료에 관한 거, 해산 사유가 있는 거, 존립 시기 및 해산 사유가 있으면 그것도 기재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단법인의 정관이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목명사, 자이사, 존,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그래서 3번이 맞죠. 1번, 자, A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작성한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 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행위 계약이 아니죠. 그래서 계약이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A사단법인은 갑 대표자 주소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성립된다. 틀렸죠? 우리가 법인 주소지가 어디냐? 법인 주소지는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따라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서 설립 등기를 하면 그때 법인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라든가 최고 경영진의 주소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니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 4번, A사단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8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틀렸죠? 총사원 3분의 2 그러면 정관 변경이고 총사원 4분의 3 이상일 때 해산 결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 5번, A사단법인 정관 작성 이외에 재산 출연행위가 있어야 된다. 틀렸죠? 재산 출연행위는요 재단법인 설립할 때 필요한 거야. 사단법인의 설립은요 정관 작성 행위만으로 충분한 것이고 재산 출연행위는 그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50번, 갑이 생전 처분으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출연해서 민법상 A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생전 처분으로 할 수가 있고 유언으로 할 수가 있죠. 생전 처분을 하게 되면 설립자가 내놓은 출연 재산이 만일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그 재산은 언제 재단법인에게 귀속이 되냐? 48조 1항에 생전 처분으로 재산을 출연을 하게 되면 그 재단법인이 성립되자마자 바로 소유권 취득이 되죠. 재단법인 성립은 법인 설립 등기가 됐을 때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번입니다. 자, 설립자갑이 A법인의 명칭을 정하지 않고 사망을 했을 때, 그러면 목적과 자산만 정해놓고 명칭이라든가 사무소 소재지라든가 그 다음에요 이사의 선임과 해임, 임명과 면직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정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에 청구해서 법원이 보충할 수 있죠. 정관 보충이 가능해. 그래서 기억번 맞고요. 그 다음 2번, X부동산 소유권은 A법인의 설립 등기와 무관하게 설립자 출연 의사표시가 있을 때로부터 귀속한다. 틀렸죠? 이때
생전 처분으로 부동산을 갖다가 출연을 하게 되면 법인 성립됐을 때 법인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법인의 설립 등기가 있을 때에 귀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설립 등기가 무관하게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 성립되었을 때, 법인 설립 등기가 됐을 때죠.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번 A재단 법인이 성립이 되고 기본 재산인 X부동산에 관해서 담보 설정이 됐다. 저당권 등기가 됐다. 근저당권 등기가 됐다. 그것만 가지고는요 재산이 감소한 게 아니야. 그래서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고 단순한 담보 설정 행위는 이거는 재산 감소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저당권 실행, 그래서 저당권 실행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줄었을 때 기본 재산이 감소가 됐을 때 허가를 받는 것이고 단순한 저당권 담보 설정행위,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이거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두 개가 틀렸고 답은 기억번 1번 하나죠. 그 다음 51번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죠. 총회에서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요 이때는 총회 소집일 일주일 전까지 발신을 해줘야 돼. 발신. 그래서 우리가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원총회는요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사원 전원이 출석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과반수에게 도달시킨 거 이거 안 돼. 그래서 우리는요 별도의 절차가 없다고 한다면 총회 소집일 일주일 전까지 발신을 해줘야 돼. 도달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5번 틀렸죠. 그 다음 52번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사단법인은요 특별하게 해산하는 사유가 있어. 우리가 사단법인이 됐던 재단법인이 됐던 공통된 해산 사유가 존재하는데 공통된 해산 사유는요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했을 때, 존립기간의 만료 및 해산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법인 설립허가 취소당했을 때, 법인의 파산이 있었을 때, 이건 공통이죠. 근데 사단법인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것은요 사원이 하나도 없게 됐을 때지. 한 명이라도 존재하게 되면 그때는요 사단법인 해산하지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사단법인은 사원총회 임의 해산 결의가 가능하죠. 그래서 사단법인은 사원이 한 명으로 됐을 때는 해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야.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53번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법인이죠. 그래서 모든 법인은 대표기관 이사를 갖다가 반드시 두어야 돼. 그래서 이사는 상설 필수기관이기 때문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감사는요 임의기관이지. 그래서 감사는 두어야 한다 그러면 안 돼. 둘 수 있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 54번 민법상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감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35조 법인의 불법행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법 35조 법인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돼.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게 되면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표기관 명칭 6가지는 항상 수업 시간에 제가 막 떠들었잖아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 사실상 대표자. 따라서 사원총회라든가 감사와 같은 것은요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다만 감사에 대해서 법인이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을 때는요 법인의 불법행위가 아니고 민법 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55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기. 자, 답은 3번이죠. 한필 토지 일부는 매매를 못한다. 한필 토지 일부는 저당권 설정하지 못한다. 근데 한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 설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든가 전세권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전부 빌려 쓸 수도 있고 일부만 빌려 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때 한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용익물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죠. 그 다음 56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 뭐 맞으라고 주는 거죠. 종물에 대한 성립 요건을 묻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그러면 1번 어디가 틀렸느냐. 자, 우리는 100조 2항에다가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종된 물건은요, 주인된 물건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게 원칙인데 이게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종물만 거래하겠습니다, 주물만 처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유효가 되는 거야. 당사자의 특약이 유효이기 때문에 주물만 거래할 수도 있고 종물만 거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 이때 주물, 종물은 주된 물건, 종된 물건, 물건으로부터 발달이 됐지만 이건 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도 그대로 유추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요, 주물, 종물은 주된 권리, 권리 상호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따라서 건물이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을 갖다가 취득했을 때, 그러면 종된 권리로서 토지 임차권이라든가 토지 지상권 같은 것도 그대로 소유권 취득한 사람한테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했을 때 그 처분은요, 채권적 처분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물권적 처분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주물과 종물은요, 법률적 운명은 같이 한다. 그러나 구성 부분이 아니지. 구성 부분이 아니고 하나의 물건이 아니고 두 개의 독립한 물건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종물은요, 주물과 분리가 된 독립한 물건이지 주물 자체의 구성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주물과 종물은 한 개의 물건이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한 물건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 57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답은 5번이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 그럼 이때는요, 표의자, 착오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으니까 여전히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요, 착오자 표의자에게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착오 취소가 안 되는데, 이때 착오자에게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쪽에서 착오자의 중과실이 있다는 걸 알고 오히려 이용을 했을 때에는 이용한 상대방이 더 나쁜 놈이야.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착오자의 중과실을 알고 이용했을 때에는 여전히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8번.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답은 4번이죠. 본인하고 대리인 이렇게 나오면 이건 당사자 사기 강박이고, 본인하고 피용자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제3자 사기 강박이라고 말씀드렸어.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피용자를 보냈고 피용자가 상대방에게 사기 강박을 저질렀을 때는요, 피용자를 보낸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취소하는 것이지 언제나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면 안 돼.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 다음 59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 따라서 단독으로 못하니까 단독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행위능력자가 단독으로 수령할 수 있고 제한능력자는요, 수령 무능력자라고 하죠. 따라서 이때 표의자가요, 수령 무능력자한테 의사표시를 갖다가 도달시켜버리게 되면 그때는 상대방 수령 무능력자 쪽에서 당신이 나한테 보냈지 않습니까? 라고 수령 무능력자 쪽에서 의사표시 도달을 갖다가 주장할 수가 있지만 표의자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죠? 따라서 수령 무능력자인 미성년자에게 취소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면 이때 취소한 사람은 도달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미성년자 쪽에서는 당연히 도달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 60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모두 고르기. 개념 묻는 거죠. 자, 대리권의 수여 괄호 쳐놓으시고, 이번 수권행위죠. 내가 너한테 대리권 줄게라고 하는 거야. 대리권 줬어. 그러면 이때는요, 그 대리인이 대리권을 따가 받아서 대리권이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의 재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재산의 증가 영향을 주는 것은 출연행위.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비출연행위가 되는 거예요. 비출연행위. 그래서 기억법 맞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제유포잖아요.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이라든가 유언이라든가 소유권의 포기. 맞죠? 기억, 니은. 그러니까 보기를 딱 보니까 벌써 기억, 니은 답은 5번이죠. 자, 디귿번. 의사표시의 존재, 법률행위 성립 요건.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은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당사자가 존재할 것, 목적이 존재할 것,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그래서 성립 요건이 되고, 성립 요건은요, 유효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돼. 유효 주장자. 계약이 존재하잖아. 계약이 존재하니까 난 받을 게 있어. 그래서 유효 주장자가 성립 요건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 효과를 주장하는 자, 이게 유효 주장자입니다. 유효 주장자. 그러나 효력 요건의 부존재는요, 효력 부정하는 자, 무효 주장자가 효력 요건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거죠. 여기는 성립 요건이죠. 효력 요건이 아니니까 유효 주장자가 증명해야 된다. 옳은 것 전부 다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요. 그 다음 61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답은 2번이죠. 우리가 가능과 불가능의 판단은요, 물리적, 자연적, 과학적, 논리적 이런 기준 쓰는 게 아니고 사회 통념에 의한 거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것은 당연히 불능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2번이 맞고요. 1번,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목적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확가적사가 필요한 게 아니야.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 3번, 법률행위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했다. 103조 반사유질서. 따라서 그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법률행위는 효력 규정을 했다고 위반하면 무효가 되겠지만 단속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무효가 아니고 유효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 단속 규정 위반 행위가 있으면 처벌은 받지만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라고 그랬죠. 그 다음 5번, 강행 규정을 따라 위반해서 무효가 되면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시라고 하더라도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진의 표시 당연히 적용될 수가 없고, 그 다음 62번, 반사질서의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죠. 계약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불강력이라는 손해를 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그렇죠. 이걸 위험부담약정이라고 하는 거야. 위험부담약정은 임의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언제나 유효가 되죠. 갑이 을에게 물건을 매매하면서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물어봐요. 사장님이 나한테 물건 팔았는데 그 물건을 갖다가 인도하는 과정에서 변질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전부 다 교환해드리고 손해까지 다 물어드릴게요. 이렇게 약정할 수 있죠. 이 약정은 언제나 유효가 되는 겁니다. 103조 반사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그 다음 63번, 비진의 표시, 지인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답은 3번이죠. 너무 쉽잖아. 공법행위는요, 비통착사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서를 갖다 내가지고 의원 면직이 되면 무조건 표시가 된 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비통착사 규정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1번,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죠. 그래서 원칙 표시가 된 대로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비진의 표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결정했고 증여를 표시하게 되면 이때는 의사 표시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비진의 표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법률상 장애로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이름을 빌려준 자. 그래서 갑이 대출받지 못하니까 을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아가지고 갑에게 빌려준 거지. 그러면 이때는요, 갑이 갚지 못하면 이름 빌려준 을이 자기가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비진의 표시는 존재하지 않고 표시가 된 대로 유효. 그 다음 5번,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반드시 알고 있을 때 107조가 적용이 되죠. 107조 비진의 표시는요,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있을 것, 불일치를 표의자 본인이 반드시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했을 때는요, 비진의 표시는 적용하지 않고 109조 착오가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5번 틀렸죠. 그래서 맞는 것은 3번 하나입니다. 그 다음 64번, 통정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모두 고르기. 답은 니은번 하나죠. 자, 갑으로부터 가장행위로서 금전을 차용한 을의 차용금 채무를 병이 보증을 섰어요. 그래가지고 가짜 채무가 있는 거야. 갑과 을 사이에서 가짜 채무가 있는데 병 보증인이 그걸 모르고 허위의 채무를 갖다가 보증을 쓰고 그걸 갖다가 모르고 갚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그거 모르고 갚았으니까 당연히 그거 나한테 물어내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요, 당연히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니은번 하나 틀렸어요. 답은 2번이고 그 다음 65번,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너무 쉽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 계약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쌍방이 모두 X라고 하는 물건을 갖다가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어. 그러면 X를 팔겠습니다, 사겠습니다. 이미 의사표시가 일치가 됐으니까 X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문서 계약서에다가요 Y로 잘못 표시가 됐어. 그럼 Y라고 하는 물건은요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가 일치가 되지 않고 원인이 없지? 그러니까 이건 O 표시가 된 것이고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자연적 해석에 의해서 표시가 되지 않은 X라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 거죠. Y 물건이 아니야. 그래서 5번이 틀렸고, 그 다음 66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답은 3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요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야. 어촌계가 있었어요. 어촌계가. 그래가지고 그 어촌계 그 바다를 갖다가 이렇게 어업권의 대상으로 하는데요 거길 매립을 한대. 그래가지고 수용보상금이 나왔어. 수용보상금을 따가 분배하게 되면 수용보상금 분배는 총유재산의 분배가 되는 것이고 일부 사원들한테 유리하게 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게 판례죠. 그래서 총회 결의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가 있다. 1번, 2번, 4번, 5번 이건 너무나 명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판례였다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돼. 답은 명확하게 3번이 되는 거죠. 총회 결의에도 적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67번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우리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6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적용이 될 것이냐. 적용 범위는요 임의대리도 적용이 되고 법정대리도 적용이 되고 복대리도 적용이 되고 사자에도 적용이 되고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공법상 권리를 대리권 주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에 적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도 당연히 권한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권도 126조 대리권 기본 대리권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1번 틀렸죠? 그 다음 68번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기. 자, 2번이죠. 채권 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도 당연히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하기 때문에 대리가 적용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 대리는요 재산행위는 금지 약정이 없으면 언제나 대리가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해도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의사의 통지라든가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 고절을 말하는 것이고 관념의 통지는요 각종 승인, 승낙, 통지, 대리권 수여 표시 등을 말하는데 이런 것도 당연히 대리가 가능하다. 대리가 허용되죠.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 69번 무권 대리인들이 갑을 대리해서 갑소의 부동산을 상대방 명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무권 대리죠. 계약의 무권 대리. 제가 수업 시간에 표현 대리하고 복 대리하고 그 다음에 계약의 무권 대리는 100% 나온다 그랬지. 그 100% 나온 거예요. 본인갑이 존재하고 이때 본인갑에 부동산이 존재하는데요 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전혀 주지 않았어. 근데 이때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하고 계약의 무권 대리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특약이 없으면 이때 본인갑이 추인할 수 있는데 본인갑이 계약의 무권 대리를 갖다가 추인을 하게 되면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지. 그 사람한테 대리권 준 적은 없지만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추인을 하게 되면 무권 대리 행위가 있던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죠. 처음부터. 그래서 추인한 때 괄호쳐주시고 X. 따라서 무권 대리 행위가 있던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요 무권 대리의 최에는 소급표가 있는 거야. 특약에 의해서 제한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는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 70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따라서 조건부 권리의 의무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해서 상대방 조건 성취를 방해하게 되면 그 조건은 언제 성취가 된 것이냐. 방해 행위가 있자마자 성립한 게 아니고요. 그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추산 시점이지. 그래서 방해 행위가 있던 때
X 추산 시점입니다. 너만 아니면 나도 저기 합격자 명단에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조건 성취가 되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추산 시점에 조건 성취의 의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행위가 있었던 때가 아니죠. 그래서 5번 틀렸고 71번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친권자가 자신의 재산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고 이때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서 승낙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계약이야. 자기계약이지만 이건 이해상반행위가 아니죠. 왜? 미성년 자녀에게 권리만 주는 거야. 권리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유효라는 게 판례의 태도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72번 본인, 갑, 임의대리인을 복대리인, 병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본인, 갑이 있어요. 본인, 갑이 있고 본인이 직접 대리인 뽑았어. 기초적 내부관계 수권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리인을 뽑게 되면 이 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죠. 임의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갖다가 선임하는 거야. 복대리인 병. 그러면 이때 복대리인은요, 임의대리인은 언제나 선임하는 게 아니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대리인 자신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고 이때 복대리인은요, 대리인을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 갑의 대리인이야. 따라서 상대방하고 복대리인을 일단 저지르게 되면 갑의 대리니까 갑의 이름을 현명을 하게 되고 을의 이름은 현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복대리인 병의 복대리권은요, 대리인 대리권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리인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야.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따라서 존속하지 않습니다. 3번이 틀렸죠. 그 다음 73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죠. 이런 거 틀리면 진짜로 안 되는 거죠.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요,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돼.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그렇지만 너도 잘못했으니까 그거 빼고 물어줄게. 이렇게 과실상계를 갖다 적용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실상계를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진 못한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74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은 5번이죠. 우리가 무효행위를 했다가 추인할 때에도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해야 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때에도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해야 돼. 그러나 145조 전의경 담양강 법정 추인을 할 때는요, 알든 모르든 따지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법정 추인은 취소권의 존재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죠. 그 다음 75번 기한이 붙어있는 기한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답은 3번입니다. 1번 어디가 틀렸느냐? 기한은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이 아니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한으로 정했을 때, 기한으로 정했으니까 그 사실이 발생이 돼도 기한은 도래한 것이고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해도 기한은 도래한 거야. 그 다음 4번 엄수표는 돈이기 때문에 조건은 붙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기를 붙이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그 다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형성권 행사가 있어야 돼. 즉시 기한이 도래한 게 아니죠. 그래서 즉시가 아니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붙였을 때는요, 형성권 행사 의사표시가 있어야지만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거야. 즉시가 아니고 권리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그 다음 76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처음부터 배제 잠탈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고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고 해서 유효로 바뀌지 않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 1번 매수인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권리 행사를 못해. 허가를 받기 전에는 소유권이 없어.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고, 그 다음 2번 매도인 일방 당사자가 협력 의무를 했다가 위반을 했을 때는요, 상대방은요 소송을 통해서 판결로서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제할 수가 없고, 그 다음 3번 이때 협력 의무 이것은 선의행 관계이기 때문에 대금 지급과 같은 것과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그 다음 5번 매도인은 토지 허가를 했다가 받기 전이라고 하면 이때는 당연히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도 있고 매수인 쪽에서는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 77번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매매 예약 자체가 매매에 관련된 것이고 임의규정이고, 따라서 이때는요 행사기간을 약정을 하게 되면 약정이 적용이 되는 거야.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제척기간이 되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죠. 특약이 없으면 제척기간 10년이고 특약이 있으니까 이때는 당사자가 이때 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갖다가 약정을 하게 되면 이때는 10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78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틀렸어요. 소멸시효는요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야. 부당이득은 언제 확정이 돼요? 의사표시가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이 됐을 때. 사기를 당했어. 사기꾼에게 취소를 했어.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취소한 그때로부터죠. 청구를 받은 때가 아니야.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이 돼가지고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79번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쉽죠.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승인, 답은 3번이죠.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은요 완성되기 전 승인이고 이때는요 기존 채무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처분권, 처분 능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효익 포기에 대한, 그래서 시효 완성 후 승인이 있을 때는요 그때는 시효익 포기가 되고 없던 채무를 갖다가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시효 완성 후 승인은 처분권, 처분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시효 완성되기 전 중단 효력이 있는 승인은요 이건 처분권, 처분 능력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80번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은 권리를 모두 고른 것.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원칙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겠지만 이때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 사용, 수익, 처분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그래서 여기는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그 다음 디귿번 수급인 건축업자가요 공사대금 채권, 보수채권 확보를 위해서 완성된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잖아. 담보물권은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그래서 전부 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사실 문제를 갖다 이렇게 해설을 했다가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보면 기본서의 내용을 했다가 정독을 해서 어느 정도 실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85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절대로 민법 총칙 때문에 이번 시험을 딱 망치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금년도 세무사 시험 보시느라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와 같이 수업을 하셨던 해커스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서는요 전부 다 1차 통과하시고 2차 최종 합격까지 전부 다 합격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일단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하루 편안한 마음으로 잘 보내시고 선생님들 항상 힘내시고 목표를 위해서 정진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